오래전 당신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라고 손짓하던 고향은 당신 대신 늙어가고 있어요. 백두산이 슬픔으로 반백이 되고 천지 안에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주고 싶어요. 당신을 보낸 나는 떠나지도 남지도 않겠지만 백두산의 안개를 밀어내는 건 또 다른 안개이듯 천지의 물을 흘려보내는 건 또 다른 물이듯 그리움을 밀어낸 그리움의 자리에 제 자리 한 뼘쯤 나지 않겠어요? 춘몽의 영화 속 인물인 주영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리에게 이 시 한 편을 지어 선물합니다. 예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예리를 사랑하니 그녀에게 고향을 선물하겠다는 거죠. 당신을 보낸 나는 떠나지도 남지도 않으리란 걸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움을 밀어낸 그리움의 자리에 한 뼘 공간이 나기를 기대하며 예리가 원하는 곳으로 예리를 떠나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조각조각 꿰매놓은 조각보 같은 이 영화에서 그래도 어떤 주제어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새 남자가 예리를 사랑하고 또 한 여자 주영 역시 예리를 사랑하죠. 영화 내내 이들은 자기 자신보다 예리를 더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을 넘어 나보다 남을 우선할 수 있는 것. 당신을 보낸 내가 떠나지도 남지도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고향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올겨울이 가기 전에 그런 사랑 어떻습니까?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 기사입니다. 네. 김기사, 최기사, 제기사 오늘 방송은 셋이서 진행하게 될 텐데 네. 일단 달라진 거 하나 느끼실 거예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쉬는 날이었거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 녹음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마이크를 좀 장만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네. 사실 녹음 환경을 개선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환경 개선한 거 아니고 음질을 좀 개선하고 왔어요. 환경을 개선해주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죠. 네. 나중에 저희가 좀 네. 많이 성공하면은 네. 진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환경까지 개선하는 걸로. 그 뭐지? 뭐 어떤? 뻘건 책방인가? 네, 빨간 책방 저쪽에 뭐 카페도 하나 마련해서 녹음실 갖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이 성공한 팟캐스트의 특권 같은 느낌으로 네. 저희는 일단 첫 단계인 음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로 성공했겠죠? 켜도 되나요? 네. 네. 오랜만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인 줄 알고 진짜 뭐 기계가 하나 새로 와가지고 네. 대롱대롱 선들이 연결돼서 이제 각자 네. 마이크가 달린 그 상황. 네. 네. 각자 마이크가 달린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 아주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 맞아요. 우리 네. 제기사, 네. 제기사의 고별 방송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제기사 팀이 그동안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이제 작년 5월이죠. 네. 5월에 이제 김 기사님과 스틸 앨리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죠?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를 이제 했었죠. 네, 첫 방송은 네. 저랑 같이 했고 마지막 그렇죠. 방송도 저랑 같이 하는데 이 그동안 팀을 꾸려서 그 팀이 사실 고정 멤버는 아니 반고정이죠. 맞죠? 네, 반고정 이제까지 나왔던 멤버들 다 추려보면 한 7, 8명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 친구들과 함께 방송을 꾸준히 제작을 해오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아직 뭐 독립이란 말은 좀 거창하고 사실은 뭐 아직 컨셉이나 이런 거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분리됐다. 약간 뭐 이제 뭔가 새롭게 한다. 약간 그 정도.
아직 제목도 안 정했어요, 그러면? 뭐 아직 뭐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아, 컨셉도 없고 아무것도 네네. 없고 출연진은 그때 분들이랑 그대로 하나요? 뭐 랑기사나 그분들도 바뀔 수가 있어요. 랑기사, 철기사 이런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네, 다들 뭐 바쁘셔가지고 워낙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뭐 약속 잡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뭐저 혼자 할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마이크도 좀 좋은 거 장만했더라고요. 맞죠, 네. 고 신해철 씨인가? 네. 아, 분 예. 중에 네. 그분이 만든 노래가 유작인데 네. 자기 혼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네. 비트 소리를 만들고 랩을 하고 네. 그래서 한 10개를 레이어드를 자기 혼자 녹음하셔가지고 한 곡을 만든 게 있어요. 아, 약간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제기사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를 맞아요. 쉽게 할 리가 없어. 멤버들을 구하세요. 맞죠. 네.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좋은 멤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괜찮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네. 지금 우리 방송도 그렇게 구하는데 안 와. 이제까지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그 메일로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하신 분이 셋밖에 없어요. 아, 셋이나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냥 3명 했죠. 소모임에서 한 분 하시고 그냥 네. 이제 청취자분들 2분 하셨는데 2분은 탈락하셨고 아. 2분은 이제 탈락하셨고 저희 그 뭐랄까요 절차상에서 탈락하셨고 한 분하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최 기사랑 같이 팀을 꾸려서 셋이서 네. 연말까지 7번 정도 방송을 일단 계약을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대형 수주 아닌가요? 대형 수주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죠. 저희가 3개월은 최소 수주로 받고 있어요. 최소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좀 특별한 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엔 사실 영화가 약간 무리수가 따르는 영화 아닌가요? 누가 보자고 했지? 제기사인가? 아마 저일 거예요. 제가 네. 사실은 시작을 스틸 앨리스로 해서 네. 마지막 약간 이런 영화로 하고 싶었어요. 네. 이런 영화라 함은 네. 상당히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 네. 그리고 사실은 춘몽이 네. 저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된 영화입니다. 어떡해요? 왜냐면은 이 동네가 사실 수색동인데 네. 제 옆 동네예요, 바로. 아. 불과 제가 한 2주 전까지 집을 알아보던 그 동네라서 네. 거기 나왔던 하나의 뭐 풍경들이 다 사실은 제가 밟았던 길들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익숙한,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근황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고 갈까요? 우리 최 기사. 오늘 하루 고생한 건 알았고,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글쎄요, 좀 뭐, 사실 뭐 별거 있나요? 그러니까 뭐. 뭐, 일상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모임하고, 네. 그 정도? 최근에 머리가 좀 많이 자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래 오늘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오늘 이거 장비를 사러 돌아다니느라 네, 못 잘랐어요. 역시. 이 장비 새 걸로 산 거죠? 네. 네. 근데 돌아다닐 일이 있었어요? 아니, 새 그러니까 건데? 원래 마이크 사는 업체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국내에서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해외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진짜. 내가 최 기사를 진짜 우리 지사장으로 영입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세상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시계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시계 디테일하시죠? 2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네. 네. 진짜 깔끔하게 쓰는 친구예요. 기계나 뭐 이런 물건 같은 새우 거. 같았어요, 진짜. 저랑 좀 많이 다른 친구입니다. 이런 저랑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우리 방송을 많이 보완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요즘에 뜬구름냥이라고 네. 정말 저랑 다른 친구를 하나 영입했다 고생이지 이만저만 진짜 내가 그걸 관리를 하는데 이만저만 고생이 드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뜬구름냥 혹시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자 제기사 요즘에 뭐 하고 살아요? 저는 이제 뭐 작년 5월이었으면 제가 백수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질러서 그 시간만큼 제가 이제 직장을 얻고 그 네. 직장에서 익어지는 과정에 있으면서 조금씩 일에 어떤 로드가 많아지는 상황. 네. 약간 조금씩 퇴근할 때쯤 되면 눈이 아프고 네. 붓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애기 빨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가 맞아요. 골이 빨린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입사 전에는 네. 커피를 안 먹었는데 네. 오늘 커피를 4잔 먹었어요.
이제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겠어요. 막 힘드니까. 아 진짜 그런 순간들이 오죠. 네, 녹아나는 직장인이 되고 있군요. 그렇군요. 제가 제일 편하게 사는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뭐 편하게 살면서 소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저의 이런 미디어 제국을 꿈꾸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에 보탬이 될 것 같다. 네. 내가 이 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언제나 메일로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면접 보고 합부를 이제 명확하게 판단 드리겠다는 거. 이제까지 성공률이 한 33%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편 듣고 와서 네. 영화 소개하도록 할게요. 온화하고 따뜻하게 김치, 치즈. 근데 무슨 관계들인가? 제 남자들이에요. 아이고, 세 명 다요. 예리야, 넌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몸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 맥주 있어요? 저 나가주시겠어요? 여자친구가 진짜 예쁜데 거짓말 좀 하지 마. 한 번만 안아줘. 정범이 대신 야 안아주면 안 될까? 뭐 하는 거야?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아빠, 내가 아빠 버리고 가면 어떡할 거야? 죄송해요. 야, 엄지 크네. 예리가 좋아. 완전 이거 연기잖아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씻어줄까? 언니? 난 나랑 안 어울려. 쉬해요, 언니가. 가자. 예시 너무 이쁘다. 장모 아저씨도 같이 가자. 야, 봄이네 봄. 어? 봄보롬봄봄봄 봄보롬봄봄. 네, 이 영화는 장률 감독의 신작입니다. 장률 감독 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작들에 비해서 이 춘몽이라는 작품은 약간은 가벼울 수 있는 소재를 끌고 와가지고 사랑 청춘들의 어떤 살아가는 얘기, 사랑 얘기를 사실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암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미디어 회사들이 들어가서 건물들이 높게 올라간 그 상암이란 바로 옆 동네에 재개발촌인 수색동이 있는데, 그 재개발촌 수색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4명의 청춘, 한예리라는 여자, 3명의 남자들에 관한 뭐 짧은 일주일 정도 되는 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꿈 같은 이야기. 장률 감독의 신작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장률 감독 혹시 전작 본 적 있어요? 저는 경주를 봤습니다. 경주? 네. 그 영화를 좀 소개해 준다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경주는 난해합니다. 굉장히 난해한 영화고, 뭐 그것도 사랑 영화긴 한데 사실은 네, 뭐 그 정도? 경주를 네. 본 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다 못하더라고요. 네, 되게 난해요. 영화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혼란스럽다, 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붙이시던데, 영화 자체가 경주는 좀 어려운 톤이라고 친다면은 이번 영화, 그러니까 춘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영화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역시 난해한 건 똑같아요. 네. 역시 답이 없고, 역시 무슨 영화냐면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은. 네, 그리고 어떤 장면 하나하나도 해석하려면은 정말 다르게 의견이 갈라질 법한 영화라서 어쩌면은 이것이 장률 감독의 특성일 수 있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게 장률 감독과 지금 현대의 많은 우리 관객들과의 격차 내지는 거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률 감독과 저와의 거리를 좀 확인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돌아가면서 한번 총평부터 하면서 영화 이야기 해볼까요? 재 기사. 또 저부터인가요? 그럼 최 기사 할까요? 저는 일단 저한테도 좀 이 영화는 좀 어려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홍상수 영화들을 좀 재밌게 보는 편인데, 왜냐면 그 상황을 별거 아닌 상황 같은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일반적인 상업 영화들에서
보여주고 넘어가는 씬들을 좀 더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공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그 시간적인 액션과 액션 간의 그 사이에 공간을 둬서 그런 거를 되게 길게 막 느긋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이 중간에 제목에 춘목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현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거지, 어떤 게 아닌 거지, 이런 게 너무 헷갈려서 나중에는 이 영화 내용을 따라간다기보다 그냥 분위기만 즐기는 약간 그런 류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최 기사한테 이 영화는 네, 이 영화를 딱 단어로 설명한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저는 혹은 문장? 약간 정리하기도 했는데, 되게 나른한 봄날에 낮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저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네, 정말 제목 그대로 춘몽, 봄꿈. 네. 봄꿈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개꿈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봄꿈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꾸는 꿈이 없고 편안하게 꾸는 꿈만큼 개꿈도 없는데 네. 약간 그런 영화처럼 여겨질 수도 네, 저도 있네요. 실제로 이건 약간 개꿈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은 아니다. 기분 좋은 꿈은 아니다. 네, 이게 소소한 소소한 씬들에서 줬던 그런 재미는 소소하게 있는데, 영화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는 이게 편하게 기분 좋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 만약 메시지가 있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겠지만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메시지가 그래도 감독이 표현하려고 한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또 의견이 갈리거든요. 이건 성장 드라마다. 네. 되게 밝다. 그리고 흑백으로 시작해서 칼라로 끝나지 않느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죽긴 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찝찝함을 갖고 있는 사람,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기분 나쁜 요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재기사 이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사실은 근래에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어요. 네, 아까 공 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의문스럽고 예.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잔상이 남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보고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아까 경주랑은 다른 점은 약간 가벼운 톤의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 나오는 4명의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미지, 말,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한번 짜맞추기를 해보는데 되게 기분 좋은 상상이고 기분 좋은 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막 스릴러를 느끼고 서스펜스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것도 영화의 재미지만 네. 약간 다른 종류의 영화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영화였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메시지가 분명한 그런 류의 일반적인 뭐 그런 영화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미술관에서 그 영상 작품을 본 것 같은 그런 류의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장면이긴 한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풍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영화에 장단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전 이 영화를 한 30분 정도 보고 나서는 이거 별 의미 없는 영화다. 네. 이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소모임에서 봤잖아요, 이 영화를. 네. 거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소모임에서 보지 않았죠. 소모임 뒤풀이에 참가했을 뿐이지 따로 보고. 저는 이 영화를 평소에 친한 감독 4명이서 네. 그냥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네. 평소에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써먹지 못한 짜투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가죽공예 하시는 분, 네. 천으로 옷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있을 겁니다. 좋은 천인데 네. 쓰다가 못 쓴 남은 천들이 있어요. 남은 가죽들이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짜집기 공예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서로 남은 천을 모아서 막 하는 그런 알록달록한 그런 패치워크 공예물처럼. 같은. 네. 그런 식의 하나의 작품이지 않나.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장면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성장 드라마 같고 어떤 순간은 스릴러에 가까울 수도 있고 범죄의 극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뒷골목 풍경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모두가 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남은 짜투리로 만든 거고
그들이 의미가 있다면 하나로 꿰어지는 어떤 강한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순간순간의 느낌일 뿐이지 앞장면과 뒷장면도 떨어져 있고 네. 예, 그런 느낌이 강해서 아, 이 영화는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편하게 보면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봤고 그렇게 봐서 되게 편한 느낌은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반면에 아, 이 장률이라는 감독을 한 명의 작가라고 불러도 될까? 네. 만약에 이 감독에게 하나쯤의 취미로서 이 영화를 찍었다면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그의 필모그래피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이라면 네. 아, 나는 이 영화에 큰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특정한 의미와 그 개연성을 찾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했죠. 그 의미가 어떤 점들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 점이 엮이면서 선이 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한 영화였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이 영화가 사실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영화 내에서 계속 들어가 있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앞뒤 상황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은 그런 점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보통의 작가, 영화 감독을 작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작가가 관객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로서 이게 선처럼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점이더라도 관객이 이거를 선을 긋다 보면은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어떤 선이 나오거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사방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선을 긋는 걸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관객마다 다 다른 맞아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에 홍상수 떠오르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영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홍상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편하게 찍었고 네. 한 장면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장면들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듯한 네. 느낌도 나오고 그리고 되게 몇 컷 안 되잖아요. 따져보면 몇 컷 안 되는데 그 한 컷 한 컷이 길고 진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을 좀 길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멋과 재미나 느낌, 인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다는 측면에서 홍상수 영화 같았는데 네. 그거는 겉모습만 그렇고 맞아요.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거는 홍상수랑 완전 반대편에 네. 있는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 보는 영화도 아니다. 네. 이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 저는 짐 자무시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국의 짐 자무시라는 감독 영화 중에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좀 제법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의미 없어 보이는 컷들의 연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감독 뭐 이런 식의 장률 감독도 그렇고 의미를 찾죠. 네. 근데 제대로 찾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의 뭐 신과 신 사이에 연결성이 있다거나 그 네. 점 되게 매력 있는 도트들은 많이 찍어놨는데 그게 네.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네. 도트 공예들 많잖아요. 뭐 비센트 반 고흐나 뭐 인상파 후기 작품들 보면은 네. 거의 점으로서 그 하나의 그림을 표현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들에 전혀 상관없이 점만 좀 연결되지 않는 점을 예쁘게 찍어 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 이 영화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극영화로서 어떤 새로운 그 극영화로서의 어떤 표현의 영역에 다가서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강했죠. 그러니까 좀 삼재되어 있다 이야기가. 네. 되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 약간 분위기, 감정을 네.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샤워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영혼이 남으니까. 과연 무슨 영화일까? 네. 어떤 주제를 이 사람이 던지고 싶어 했을까? 근데 그거보다 먼저는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일까가 계속 궁금하잖아요. 누구의 꿈이고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나름의 해석을 하면은 이게 그 한예리?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선족 여자죠. 조선족 여자가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꾼 현실에 대한 뭐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막 한예리의 꿈. 한예리의 사실은 내가 지금 현실은 죽고 있지만 나를 아름답게 했던 내 삶을 시처럼 만들었던 네. 그 순간들을 모아놨던 또 몽타주 같은 느낌의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게 기분이 사실 죽음은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어떤 한 캐릭터 하나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그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죽는 순간까지도 내 현실이 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그러더라도
행복하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죽기 네. 전에 막 이제 꿈을 꿨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막 이렇게 전율이 오르더라고요. 이 영화는 아까 그 조각보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말 조각보다 보니까 조각의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정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한여리에 승천하기 전에 어떤 시간 이렇게 보면은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한여리를 잃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게 되게 슬프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잃은 사람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성장이 될 수 있는 장면. 예를 들면은 마지막 장면에서의 뭐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시티백 몰고 다니는 여자애가 네. 한예리가 맨날 하던 그 고양이 밥 주는 네.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고양이 밥 주는 일, 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에서 일종의 성장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 영화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니까 캐릭터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한예리 관점이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한예리한테 동일시하게 되지만 네. 어느 시점에는 윤종빈한테 동일시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양익준한테 동일시할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한예리의 제가 그 아버지한테까지.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타이틀이 딱 뜨기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네, 옥상에서 그 남자 3명이 술을 먹고 네. 한예리가 네.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돌면서 이게 한예리를 따라 돌면서 네. 카메라가 돌면서 처음에는 한예리를 보여주는데 이제 한예리가 도는 걸 따라 돌다가 네. 한예리가 사라지면서 한예리 시점으로 보이기 네. 시작해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딱 타이틀이 뜨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한예리의 시점이다를 찍고 가는 거죠. 그게 네네. 제가 본 이 제기사의 시점인 거고 네. 이 영화는 정말 조각보라서 저는 그 타이틀조차도 조각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감독의 정말 완결성이 있는 어떤 작품이라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작품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저는 그 타이틀에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가능한데 네. 이 영화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가 한 100개의 조각보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100개의 조각보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점으로서의 의미일 뿐이지 앞과 뒤가 연결되는 조각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한예리한테 왔다고 해서 다른 장면에서도 한예리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타이틀 의미 있죠. 네. 그 타이틀이 늦게 나온다는 점에서 더 의미심장해 보이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의미심장해 보이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비슷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점을 3개 이상을 찾은 게 없어요. 네. 그럼 과연 내가 그런 걸 보는 관찰력이 떨어져서일까? 네. 내가 이런 걸 읽는 수준이 떨어져서일까?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저보다 훨씬 그런 걸 못 찾는 사람이거나 혹은 훨씬 더 잘 찾는 사람이거나 네. 이런 게 의미가 없이 네. 이 영화는 처음부터 관객들한테 그런 의미로 다가가는 영화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보면 오두개어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네.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또 해석해서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정답이 없는 영화예요.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아, 나는 이 조각보를 왼쪽에서만 볼 거야. 그게 과연 나쁘냐?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 전면에서 이 전체를 다 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답이 없는 영화 근데 만드는 사람도 의도가 없는 영화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에이 그런 장렬 감독님인데 그래서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환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장률인 게 그래도 에이 뭐 폴란스키인데 그래도 에이 뭐 누군데 네. 정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따르코프스키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과대평가된 감독들이나 작가들의 이름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씩 풀어드리기로 저희 방송 1회부터 들어보시면 아마 10명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A 장률 감독인데 그래도 라고 하려면 점과 점을 연결을 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저의 경우엔 3개 이상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유독 되게 기발하고 영화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네. 뭐 후반부에 유연서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뭐 맥주 먹고 사라지는 장면부터 뭐 앞부분에서 뭐 신민아 씨가 뜬금없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장면. 네. 갑자기 권총 들고 오는 한 친구가 그 장면 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술집에 들어와서 막 되게 시끄럽게 굴어서 그 윤종빈 씨가 제가 혼소리 하고 올까 했는데 친구가 양익준이 말리죠. 네. 근데 그걸 말리고 이제 별말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와서 당신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네. 원래는 내가 오늘 사람 한 명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권총을 꺼내 보이죠.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라서 못 죽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되게 인상적이고 강렬한 네. 장면들이 정말 영화적인 장면들이 영화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 장면이 다음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심지어 이 영화에 왜 포함이 됐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장면들이 그냥 네. 이벤트로만 지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에서 어떤 강한 냄새, 마치 스컹크처럼 네. 강한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냄새를 풍기니까 우리가 저 집 김장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집이 김장했나 안 했나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식의 것들. 근데 뭔가 우리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냄새가 계속 풍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 떡밥들의 향연, 뭐 곡성도 저는 비슷하게 전에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곡성도 사실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가 아니라 형식 자체가 곡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도 비견할 만하다, 곡성의 그런 의미로. 외부적으로 이게 오히려 의미를 찾으려면 찾아야지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나 캐릭터나 여기서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의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아예 그냥 놀아보자라는 게 의도라면 네, 그렇게 생각하죠. 친구들 넷이서 네. 이 영화에서 뭐 박정범 감독이나 윤종빈 네. 감독이나 양익중 감독 네. 캐릭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캐릭터들입니다. 자기가 각자의 영화에서 연기를 했었고 네. 평소에 잘 하던 캐릭터를 조금 강화하거나 혹은 조금 힘을 빼거나 해서 정말 캐릭터화 시켜서 가져온 거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놀아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영화에 잘 맞는 캐릭터를 만들자가 아니라 니들이 있는 그대로의 캐릭터를 너희의 캐릭터를 가져와. 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이 같은 영화에 나오거나 이연걸과 성룡이 같은 영화에 나와서 더 이상 서로를 희생할 수 없을 때 뭐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히트해서 조우했지만 네. 서로는 서로의 캐릭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캐릭터들로서 만났다. 친한 애들이. 이 영화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장률 감독이 네. 원래는 이제 감독만 하시다가 네. 이제 교수를 하시고 있으니까 네. 이제 짬짬이밖에 시간을 못 내서 찍으니까 그 짬을 내서 찍을 수 있는 영화를 구상을 했는데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한 부분이 있고 포션이 있고 다른 포션은 이제 장률 감독이랑 거기 나온 3명의 영화 감독이 함께 술을 먹다가 네. 이제 장남 삼아서 같이 한번 너네들 영화 가지고 캐릭터 가지고 영화를 찍어보자 하다가 그게 딱 겹쳐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장률 감독이 지금 상암에 사는데 네. 그 상암과 수색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있어요. 네. 제 출근길이기도 한데 이제 그 다리를 넘기면서 항상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상암에 샀을 때 사람들이 그게 대사에 나오는데 네. 너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죽은 사람들 같다. 오히려. 그럼 수색을 갔을 때는 거의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빈촌이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고 거리도 되게 사실 거기가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어가지고 네. 재개발이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그 윤종민의 집처럼 막 무너지려고 하는 근데 아무도 수리를 안 하고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얼굴을 봤다고 하면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비주류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감독이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영화를 볼 때 이야기의 가치를 크게 두는 분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꼭 이야기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극영화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현대예술처럼 현대영화적인 막 그냥 이런 줄거리나 강한 이야기로서의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영화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 같은 영화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적어도 이야기라는 측면에는 충실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에 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외부적인 요건들 지금 설명해주신 걸 들으니까 더 저는 제 생각을 강화하게 되는데 그 외부적인 요건들이 더 중요한 걸 수 있겠다. 이 영화에 있어서는 상암 부촌과 빈촌의 그런 극명한 갈림을 보여주자.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들과 영화를 한번 그 캐릭터를 통해 찍어보자. 내가 평소에 틈틈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영화를 옴니버스 같은 그런 걸 한번 찍어보자.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화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찍고 싶다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영화가 아닌가. 실제로 영화 보고 나면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나오는 대사들이나 그리고 그 캐릭터들 그 좀
양익준하고 박정범, 그다음 윤종빈 이 배우들, 그다음에 한예리라는 배우가 만들어왔던 그런 캐릭터들은 엄청 디테일하고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실 그게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꼈어요.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완성도는 높아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네. 제가 볼 때는 이 장률 감독 같은 스타일이 고평가받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정지었다. 포인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네. 하나는 그거를 숭상하거나 네. 하나는 그걸 배척하는 네. 거.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아닌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화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영화로 보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 영화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하거든. 냄새가 계속 풍기거든. 네. 그럼 이걸 숭상하거나 냄새만 풀어 난 별로야 이러면 배척하거나 이 두 가지로 가기 쉬운 영화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호불호가 네. 갈린다는. 그죠? 그렇게 생각되는 걸작들 그리고 또 거장들이 많잖아요. 실명은 또 나중에 한 명씩 이런 영화 다루지 않게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전 장률 감독의 이 영화에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제 기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이름 자체가 춘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나 뭐 플롯, 내러티브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었고 어떤 그런 이미지성, 네. 어떤 분위기, 꿈 같은 어떤 상황들, 몽환적인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한 영화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어떤 추리를 가지고 뭐 연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꼬맨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던 능력 자체는 저는 뭐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우리는 그 화장실의 타일, 네. 그냥 이게 정사각형으로 나 있는 수많은 타일을 보고서도 형체를 만들어요. 제가 볼 때. 조각보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길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음식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있다. 이런 거 많잖아요. 모래밭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감자가 뭐 어떻게 생겼어. 막 이런 부처님이다. 막 이런. 화성에서 사람의 얼굴이 발견됐다며? 네, 그런 것들. 뭐 달에 토끼도 살고 있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되게 천차만별이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영화에서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한예리 씨가 네. 아버지를 이제 혼자 보호를 하면서 되게 많이 갈등을 하고 또 괴로워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하죠. 그리고 한 번은 집이 이제 약간 무너지고 고장 나서 그걸 고쳐주러 남자들이 들어갔을 때 네. 양익준 씨가 거기서 이제 보험 서류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게 한예리 씨가 되게 많은 보험을 들어놨다. 없는 돈에. 네. 근데 이 보험이 자신한테 든 건지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든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자신한테 종류의 들었죠. 그건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아버지는 보험을 못 들죠. 일단 그렇게 병이 악화된 상황에서 보험을 못 들죠,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고 이 영화에 비현실적인 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화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 그 신민아 씨 만났을 때 네. 신민아 씨 그 거절하는 이유 알아요? 이 사람 되게 사랑하잖아 신민아 씨를. 근데 신민아 씨가 미국 같이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이유는 내 동생이 북한에 있기 때문이야. 나는 한국 사람 한국으로 이제 탈북했는데 근데 내 동생이 북한에 있는 거랑 내 신민아 못 따라가는 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 대놓고 이 영화는 비합리의 향연이에요.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꿈이고 네. 오히려 꿈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그 1차원적이고 직선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이 앞에 말씀드린 거에서 아버지가 보험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두 번을 하는데 그게 환청인지 아닌지도 네. 잘 안 보여주고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 말이 돼? 아니지. 이 영화 상식적으로 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아무튼 전 두 가지가 다 해석되게끔 영화가 그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중요한 건 상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느낌이거든. 근데 영화는 느낌상 둘한테 다 들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그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로도 건덕지가 될 수 있고 둘 다 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둘 다 정도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맘대로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역자면은 다음 장면에서 뭐 그 휠체어 하나가 막 거기서 굴러내려오는 네. 꿈을 꾸는데 네. 그 또 다음 장면에는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타고 막 굴러내려오는 네.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남자 셋이서 그거를 딱 잡고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위험을 죽을 뻔했네? 하고 네. 그걸 데려가는데 한예리 씨는 전혀 아무렇지 않게 몰랐다는 듯이 네. 아버지들이 산책 갔다 왔으니까 그랬어 라고 하는데 이거를 꼬매면은 스릴러가 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거 한예리가 밀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서 그 다음에
그걸 한번 확인해보죠, 박정홍 씨가. 네. 밀리나. 네. 근데 누가 밀지 않고는 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것도 안 꼬매면 의미 없고 다 있을 수 있는 장면의 이 조각보거든요. 네. 꿰매면 스릴러가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꿰매면 이거는 효녀의 그거고 아버지가 얘한테 사기치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꿰매보면 또 다른 이야기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 과연 이거가 꿰매는 게 맞냐? 정말 잘 꿰매면 우리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냐? 이건 미로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로가 아니라 조각보다. 근데 떡밥을 계속 던지는 조각보다 상상되지 않니? 뭔가 될 것 같지? 라는 식의 것들이다. 근데 이거를 잘 꿰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런 영화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제가 안 찾아봤지만 네. 정말 많은 떡밥들이 꿰매지고 있을 것이다. 곡성도 비슷하잖아요. 곡성도 저는 조각보였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 단체는 전에 최 기사한테는 따로 말한 적이 있고 글로도 쓴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조각보의 영화였지만 그거를 내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맞아요. 단언해요. 맞아요. 그건 미로예요. 완벽한 미로. 출구가 없는. 근데 이 영화도 그렇다. 오히려 곡성보다도 곡성은 이제 대놓고 들어오라 하시는 식의 그런 미로였지만 이 영화는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조각보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곡성은 아예 애초에 진짜 미끼 잡고 막 흔드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여기야 이거 물어봐 막 이런 느낌으로. 그거는 그게 컨셉인 영화죠. 네. 그러니까 근데 각자가 하지만 개입해서 그 영화랑 이 영화랑 동치시키기에는 좀 그렇죠. 이 영화가 많이 떨어져요? 아니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렇게 현혹시키고 미끼를 만들고 출구 없는 어떤 미로를 만드는 게 목적인 영화라면은 네. 이 영화는 그런 게 목적인 영화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조각보가 목적이었다. 다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 네. 네. 근데 제가 꾸민 그런 어떤 조각들은 뭐냐면은 이제 한예리는 아는 거죠. 자기의 네. 어떤 지병, 네. 내가 아빠보다 일찍 죽을 거, 네. 뭐 이런 점술가들한테 찾아갈 때도 한예리한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전 나중에 보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 내가 죽을 걸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아빠를 위한 병원도 알아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밀어보긴 하는 거죠. 네. 그게 다 이제 아빠를 거기로 밀어본다고? 밀어본다고? 내리막길로? 왜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죽고 나면은 누가 케어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한석규가 슬픈 일이지.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아버지한테 세탁기 조작법을 알려주시지 지금 말하는데 그거 까딱 잘못했으면 죽었어. 무슨 뭘 밀어. 죽이려고 일부러 죽이려고 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아픈데 누구도 몰라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네.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죽일 것까지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걔는. 근데 그건 실제였는데. 응? 실제였는데. 실제일 수도 있지. 실제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도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밀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상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비닐자로 내려간 거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이게 마냥 꿈 많고 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다 훅 풀어진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는 한예리가 했을 법한 상상들의 모음. 물론 캐릭터적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모함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갑자기 그 이쁜 사람 누구죠? 신민아 씨? 신민아 씨가 등장한 장면. 이거는 뭐 개그죠, 사실. 나 현실적이라고 느꼈는데. 내 삶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꿈으로 섣불리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 제기사 앞에도 신민아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다. 한번 안아달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유준석인가? 그 키 큰 아저씨. 유연석. 유연석. 이거만 기억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종특입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뭐 이제 사실은 상상이죠. 근데 그 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부분들 많고, 꿰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감독이 의도한 바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 유연석을 상상으로 치부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앞부분을 또 상상으로 생각하고 유연석을 오히려 실제로 생각하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영화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각본데 그 뭡니까? 요즘에 애들 많이 하는 퍼즐 게임, 애니팡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3-4개 모으면 터지죠. 이거는 고의적으로 비슷한 색깔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놔요. 엮이기 쉽게, 이 조각본은. 예를 들면 한번 엮어보자면 춤이라는 코드로 또 4장면 정도 엮을 수 있어요. 3장면. 이것도 소모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한예리 씨가 혼자 춤을 추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옥상에서 술 마시고 난 다음 장면이었죠. 네, 그렇죠. 혼자 추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암 쪽에서 그 한국영상자료원 거기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세 명의 덜 떨어진 친구들이라고 여겨지는 친구들, 그 세 명의 감독과 영화를 보고 나서, 포토존이 있죠. 네,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찍는 데인데 거기.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자기가 춤을 춰요. 그런데 그때 이 세 명이 거기 와서 같이 보이죠. 자기가 춤추는 때 따라 추죠, 옆에서. 그 모습을 한예리가 보더니 그냥 가요. 춤 안 추고. 추던 춤을 멈추고 가죠. 프레임에서 먼저 나가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유연석 씨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춤을 춥니다. 유연석 씨가 나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심지어 유연석은 전에 내가 한번 봤던 폰 카메라에 등장을 했고 그 카메라에 얼굴도 돌려주고 있었고 이런 떡밥들 뿌려놨고, 그 속에서 또 춤을 추는데 유연석 씨가 이번에 먼저 나가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 그 춤이라는 거가 한예리 씨의 어떤 자아, 그리고 가장 편할 때 하는 동작,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의 자기가 추구하는 것, 혹은 자기의 이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약간 가능하다. 날갯짓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렇게 약간 생각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다, 이 날아가는 사람. 거라고 본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추구하는 거라고 본다면, 자기의 현실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고, 두 번째는 나에게 세 명이 생겼는데 그 세 명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내가 먼저 떠나고 싶고, 마지막에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떠나고 내가 범접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애니팡처럼 4개 모이고 나면 팡하고 터져버리는, 이건 그냥 조각보일 뿐이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각보도 또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빙고처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또 가능해요. 막 모아보면 네. 맞아요. 다양한 식으로, 뭐 한예리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익준의 드라마도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 간질 환자의 그 윤종빈 씨의 드라마도 되거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칼라의 세상이 왔을 때 한예리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 장면이 되게 생기발랄해지면서 막 이야기가 또 부여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축구하는 여자의,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여자의 드라마로도 또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진짜 조각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혹시 또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 기사가 본 그 한예리의 죽음, 그 시각에서 뭐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거나. 저는 사실 가장 슬펐던 장면은, 그러니까 이 시점을 갖기 전부터, 영화를 보는 순간부터 슬펐던 장면은, 그 점을 보러 가는데 그 점집에서 아빠는 오래 살 거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점술가가. 네. 그때 되게 슬펐죠. 직감을 했죠, 사실. 뭔가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슬펐고, 그 다음에 좀 좋았던 장면은 그 농장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장면이 장롱이라고 할 텐데. 장롱이었어요. 농장. 농장한. 네. 사실 그 장면이 무상일기나 네. 그 산다, 박정범 감독이 자주 쓰는 네. 어떤 장치인데, 뭐 이제 그 장치를 그대로 써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되게 어떤 영화적 언어로서 되게 기발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상징에 대해서, 오브제에 대해서 상징을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능력들. 그거는 이제 박정범 씨가 쓰다 남은 조각보 같은 거죠. 저건 확실합니다. 박정범 영화에서 맨날 쓰는 거라서. 네, 영화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각자 조각보를 갖다 줬을 거예요, 장르 감독이 가장 많은 조각보를 책임졌겠지만. 그리고 가장 좋았던 장면은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바로 보기 전에 그걸 봤어요. 범죄의 여왕을. 근데 범죄의 여왕은 사실 그 신림동이라는 되게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그 공간의 특수성을 되게 잘 못 살려낸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 춘몽이라는 영화는 수색동이라는 공간을 너무 알차게 잘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색동이 어떤 동네냐면은 그 한전에 엄청난 고전압이 흐르는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아니라 그 전봇대, 송전소 같은 게 송전선들이 엄청 많습니다. 변압기랑. 네. 그 송전선이 엄청나게 큰 집단화가 되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예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억지 의미 부여일 수 있는데, 사회 비주류고 네. 좀 사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약간 그런, 여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세 명의 감독 같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같이 보이는 그 수색동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때, 보통 이 사회에 필요 없어, 잉여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장에 필요 없어, 저런 애들. 우리 일터에 필요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설정 하나 때문에 그 변압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게 대도시에 무조건 필요한 시설이죠. 네. 대도시에 커다란 발전소를 대도시에 바로 센터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그럼 우리가 경기도 인근이나 혹은 강원도 라인 쪽에서 많이 끌고 오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변압을 시켜가지고 손실이 적게 한 다음에 네. 송전선을 통해서 끌고 오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도심에서 다시 한번 변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 서울에도 수색동 같은 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어 있는데 기피 시설이죠. 네, 기피 시설이고 그 근처에 있으면 뭐 암 생긴다, 뭐 밀양 송전탑 논란을 일어났을 때 많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뭐 안 걸리고 네. 그리고 막 기형아 출산율 높아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땅값 떨어지고 재개발도 잘 안 되고 막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네. 그런 동네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찍었거나 아니면 미디어들이 비추거나 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동네를 다니면서도 계속 같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각보다 결론은 조각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잘 쓰였다. 수색동의 그런 컨셉은 진짜 저는 왜 홍콩 영화 보면은 홍콩의 골목골목들을 되게 잘 드러내 보이잖아요. 홍콩 영화만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 영화나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들 봐도 그 나라의 어느 지역, 뭐 스페인의 그라나다라거나 뭐 네. 어느 지역이라거나 되게 가보고 싶게 혹은 우리가 그 무슨 여행이라고 하죠? 세트로 뭐 부모님 시켜드리는 관광여행, 패키지 여행 네.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은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거리들이 보이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홍콩 영화도 많이 그렇고 대만 영화도 그렇죠. 근데 미국 영화나 한국 영화에선 그런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독 미국 영화나 한국 영화에선 조금은 화려한 뉴욕과 LA나 라스베가스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한국도 서울이나 부산의 도심들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좀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을 때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 많이 소외되어 왔던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가까운 네. 의외로 가까운 이런 공간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 수색동이 배경이었지만 중간에 그 약간 수색동하고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는 약간 대림동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맞아요. 그죠. 대림에서는 이걸로 쑤셔 백화로 쑤셔. 제가 이제 대림동 이제 파출소에서 한 2박 3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1박 2일 정도 있었구나. 1박 2일 정도 있었는데 강렬했습니다. 정말 칼로 쑤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파벌별로 이제 그쪽에 집합이 이제 조선족들이 있고 네. 아예 이제 중국계이나 동남아 계열 분들 계시고 네. 한국에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계층들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여기서까지 눌리면은 정말 눌리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막 싸우다가 그런 것들을 도구를 꺼내시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많이 실려오시고 하던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네, 정말 쑤시거든요. 그게 되게 먼 동네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전 나중에 수색동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엄청 가깝죠. 생각보다 가까운 동네에서 서로 바로 뭐 택시 타면은 한 20-30분 정도의 거리인 데를 그렇게 묘사를 하다니. 제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네. 수색동을 집을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이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봤어요. 오늘 열어보고 집을 알아봐야 되니까. 네. 근데 처음 생각에는 이제 상암이랑 얼마 안 먼 거리고 내가 살고 있는 증산동이랑 바로 옆이니까 네. 그렇게 낙후됐겠어?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낙후가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결국은 슬럼화 되어 갈 수 있는 예비 지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할렘처럼. 할렘 같은데 좀만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서도 네. 뉴욕 갈 수 있잖아요. 그 번쩍번쩍하는 그 뉴욕의 중심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네. 거기서 장률 감독은 좀 생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는 라는 멘트를 했던 게 더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장률에 저는 그게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장률은 상암에 있는 사람들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고 다 생기 있어.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은 알을 깨고 감독이나 연출자나 작가들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내가 창작하는 모든 작품이 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변호사 집단에 대한 소설을 쓰거나 저기 있는 어부들에 대한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정말 회사원들의 소설을 쓰거나 농부들에 대한 소설을 쓰더라도 뭐 브로 디지털든지 사람들이나 조선족에 대한 소설을 쓰더라도 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의 인식으로부터.
근데 그걸 알을 깨고 나와야 그들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볼 수 있고 좀 그들에게 몰입해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장률이 태생적으로 그들에게 가깝고 그래서 그들에 가깝지 않은 반대쪽 상암 저 굴다리를 한참 지나야 하는 그쪽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적개심 혹은 반감 아 난 저쪽 냄새 나서 싫어 아 난 저쪽 가기 싫어 아 저쪽 사람들 인간 냄새 안 나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죠 심지어는 이건희도 사람이야 그 성매매하는 거에서 얼마나 친숙함을 느껴 아 그 막 아 50만원씩 빡빡 내가 아저씨가 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건희 나 설마 신경 결혼했어요? 예. 이런 그러면서 막 그 소리도 하는 것도 얼마나 찰져요 근데 막 그런 것들에서 그 사람에게도차도 있다 이재용도 사람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킴 카다시안 뭐 이런 사람들 다 사람이다 데니스 로드맨 김정은 다 사람이다 네, 박근혜조차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해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의 이런 네, 그런 거 생각합니다 꿈 같은 얘기네요. 꿈 같은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과 인간 사이는 다 섬이고 인간들은 아무리 이 섬과 섬 사이에 결국은 땅으로 지표면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 우린 지표면을 뚫고 내려갈 수 없어서 우리는 섬과 섬 사이 영원히 교통할 수 없을 수 있다. 네. 현재 기술력으로 대마도와 제주도 사이에 다리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네. 심지어 하와이와 제주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결국 박근혜를 이해하지 못할 테고 장유일 감독도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낍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네요.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인생이란 게. 네. 영화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고. 네. 자 그래서 이 영화 결국 뭐라고요? 제 기자가 본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이제 죽기 전 한예리가 꾼 마지막 순간, 행복한 순간. 그러면은 왜 그 행복했던 순간은 흑백으로 하고 칼라로 돌아오잖아요 죽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이제 현실이니까 칼라가 된 거죠. 색이 돌아온 거죠. 현실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 껐던 어떤 시점의 주마등 장면들이라면은, 주마등 같은 순간이라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칼라가 돼서 진짜 현실로. 그럼 그 돌아온 주마등은 거죠.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한예리가 실제로 겪었던 근데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예요? 한예리가 겪었지만 한예리 인식을 한번 거쳤잖아요. 그걸 진짜로 해야 되나 가짜로 해야 그래서 되나? 왜곡됐다? 한예리의 시점에서 보여주니까. 한예리의 시점에서 본 자기의 진짜 모습인 거죠. 이렇게 본 최 기사. 네. 최 기사는 이 영화 어땠다고요? 뭐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 영화였어요. 이걸 뭐라고 제가 즐기는 건 즐겼는데 분위기를 즐기고 이런 장면들을 즐기고 그런 캐릭터들의 움직임, 그런 디테일하게 그런 되게 소소한 그런 장면의 하나하나 장면 끝에 있는 그런 구석에 있는 것도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는 뭐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얘기하기 힘들다. 네. 나중에 그럼 장률 영화 안 보겠네요, 장률 감독 영화를. 아니 안 볼 정도는 아니고 어떤 캐스팅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 영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캐스팅이 되게 컸어요. 맞아요. 이 지금 배우들, 배역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디테일한 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진짜 거기 진짜 수작전을 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 동감을 하는 게 캐스팅이 그렇게 안 됐으면은 그런 캐릭터도 안 나왔겠지만 그런 캐릭터로 다른 캐스팅 됐으면 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특별히 한예리 씨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는 분명히 한예리 씨가 데뷔했던 때의 순간을 기억하는데 분명히 이쁜 배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그 생각을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예리가 자꾸 예뻐 보이더니 이 영화에서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매력 터지죠. 정말 한예리 씨한테 막 사랑에 빠질 뻔했어요. 너무나 그 세 명이 이해가 되고 이 배우가 정말 매력이 넘치고 왜 감독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어떻게 관객들의 이런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계속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민아 씨 나오는 순간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게 넘어갈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사실 신민아랑 한예리랑 투샵이 잡히는 샷이 있었는데 약간 한예리 씨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되나?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오징어로 보인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들었어요. 네, 저희 같은 오징어들이 이렇게 한참 위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논해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안주는 또 오징어를 뜯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거는. 그런 디테일. 한예리 씨가 정말 매력 터졌다. 그리고 진짜
그래도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오히려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어떤 거? 최악의 하루. 최악의 하루. 그때 한예리 주연의 그다음에 세 남자 이제 캐릭터들하고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그러니까 저는 한예리라는 배우를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쁘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끝날 때쯤에는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의 표정이나 그 영화에서는 되게 좀 약간 새침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새침된 느낌은 좀 많이 좀 줄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영화 내에서 예리라는 배역이 그러니까 맡은 게 아니라 처한 상황이 이 사람을 되게 웃는 게 아닌 상황인 맞죠. 거죠. 그게 예. 너무 슬픈 것 같아. 항상 자기한테는 그늘이 드려져 있는데 그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 그늘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늘에 필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뭐 되나? 네, 그런 게 잘 느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밝고 쏴주는 여자가 좋구나. 새침새침하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애잔함, 어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네. 이거를 흑백 그 톤으로 되게 클로즈하게 잡으면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동주 때도 그렇고. 네. 맞아요. 색채나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감정 같은 게. 흑백으로 잡으면요. 확실히 와이드하지 않고 클로즈하게 샷을 구성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확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예리 여기서 연기했던 예리라는 역할이 그 그늘이 드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성한테는 별로 그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늘이 들어져 네, 있네. 그런 느낌이 풍기는 사람한테는. 웃기고 있네. 아니, 내가 제법 알아. 이 발레들을 여러 뗄 수 있어. 네, 아무튼. 저 뻥치시네, 진짜. 아무튼. 너 방송이라고 뻥치지 마. 공주파도 아닌데. 무슨 뭐 밝고 새침한 여자한테만 매력 느끼는 것처럼. 아니 아무튼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최악의 하루에서의 한예리의 배역이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네.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보고 싶네. 팔색조다 진짜. 그런 역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역도 할 수 있고 네. 스펙트럼이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예리란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칼라일 때랑 흑백일 때랑 화면에 집중하는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칼라일 때는 화면이 화려하잖아요. 화려하면 되게 순간적으로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네. 화면 한 프레임에 한 샷에서. 근데 그 흑백일 때는 그게 많이 맞아요. 재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관객들이 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일이라는 배우가 흑백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배우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탈색된 듯한 흑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칼라를 못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흑백이 된 영화, 그걸 탈색시켜서 무언가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 저는 조각보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수작이었다. 주장을 하진 하는데. 조각보 광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조각보를 팔고 싶네, 갑자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계속 조각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본 조각보 중에 정말 기분 좋게 본 조각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예리 씨뿐만 아니라, 정말 처음에 이쁜 줄 하나도 몰랐던 그 배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만큼 그렇게 매력 터지는 그런 영화. 네. 물론 신민아 씨 때문에 다시 저는 정신을 추스렸지만 그런 영화였을 뿐 아니라 윤종빈 씨, 박정범 씨, 그 다음에 양익준 씨, 이들 캐릭터 하나하나도 정말 선명하게 다가와요. 매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캐릭터를 잘 구성했고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캐릭터를 센 캐릭터들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세계에 되게 강한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또 잘 드러나고 매력이 막 강하다기보다는 색이 강한 그냥 캐릭터들이지만 그 자체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에서 호소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었고, 심지어 저는 그 강산희 씨나 네. 그런 특별 출연도 다 괜찮았는데 유독 송우창 변호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송우창 변호사가 이 동물원에서 소리 지르고 막 춤추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장면. 그거는 꼴불견이다. 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광고하셨던 거? 조각보요? 조각보인 것 같습니다. 그 동물원 장면 조각보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 장면은 조각보인 것 같고. 그 장면 조각보야 이 사람아. 몇 개 조각보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 내줬네 지금 나한테. 100개 중에. 동물원 장면은 뭐 거의 뭐 진짜 이상하다. 오늘 진짜. 네. 했어요. 이 송우창 씨가 이제 원숭이 막 춤추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송우창 씨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왜 예전에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나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화가 다시 팍 치미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옛날에 미처 풀지 못한 화가 갑자기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팍 하면서 연기를 또 개같이 하는 거야. 뛰쳐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통수를 후레 치고 가는 참 이런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이건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 새정치 한다고 또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그분 지금 뭔 정치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조각보 정치하고 계시는 거야. 누더기 정치 지금. 너무 이런 얘기를 또 했나? 발목 잡는 정치. 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어떻게 봤냐고요?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는 이제 조각보인데 조각보가 잘못하면 누더기고 잘하면 조각보다. 조각보 돈 주고 사는 게 조각보예요. 조각보 그냥 남는 거 막 버려진 거 아니에요. 조각보는 팔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남는 좋은 것들로 꼬매서 만드는 게 조각보죠. 잘못하면 누가 누더기고 기워 입는다 하지만 조각보는 꼬매서 만들었다. 저는 이 영화를 조각보, 꼬매서 만든 조각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장률 감독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작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네, 잘못했으면 훅 뺄 수 있는 영화를 잘했다. 지금 마무리 지을 때 갑자기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누더기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국 영화는 이제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저는 이 동네가 상암 같은데 뭐 10년 전에는 난지도였어. 네. 근데 이런 동네야. 그리고 여기 수색은 또 이런 동네야.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줘서 말을 해주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캐릭터 하나하나의 삶을 몇 안 되는 장면을 통해서 되게 깊이 있게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차는 축구 못하고 오토바이도 못 차는데 그 연기시키는 애 있잖아요. 그 여자분. 최유리인가? 뭐 이유리인가? 뭐 김유리인가? 웬만하면은 좀 캐스팅을 할 때 좀 오토바이를 잘 타든가 축구를 잘하는 애로 데려와서 둘 다 못하는 애 하면 어떡해. 아무튼 오토바이는 잘 타서 그분이 요즘에 되게 핫합니다. 이주영 씨. 이주영 씨. 이번에 꿈의 애인이라고 제 아시는 분이 찍은 영화인데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대박이 난 영화거든요. 아무튼 네. 그 분이 좀 연기를 열성적으로 보고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들은 좀 보이고 해서 좋았는데 그런 캐릭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 뒤에서 이제 다짜고짜 한예리 씨 가슴 만질 때 저도 짜릿하더라고요. 뭔가 나 그런 생각 너무 좋아. 저렴한 느낌은 아니고 뭐랄까. 그럼 그거를 한번 엮어보시면 이 영화를 다시 한번. 근데 그 부분 저 엮을 수 있는데 엮으면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8천만 청취자들의 좀 인식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8천만이라 하고요. 아무튼 그분이 되게 그런 시 써주고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 읽을 때 되게 짜릿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시 가지고 계시죠? 예. 네. 그 시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조선족 출신이고 한예리 씨가 그리고 그 이주영이라는 그 배우는 한예리 씨를 데려다 주고 싶어 하죠. 한예리 씨가 고향에 대한 그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데려다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오래전 고향을 떠났고 당신 대신에 오히려 고향이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이 고향이 완전히 늙어지기 전에 그 고향으로 다시 데려다 주고 싶다. 그런데 그 대목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느낌이 나는데 당신을 그렇게 해서 보낸 나는 떠나지도 남지도 않겠지만 백두산에 안개를 밀어내는 건 또 다른 안개이듯 천지에 물을 흘려보내는 건 또 다른 물이듯 그리움을 밀어낸 그리움의 자리에 제자리 한 뼘쯤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대목 당신을 보낸 나는 떠나지도 남지도 않겠지만 떠나지도 남지도 않을 만큼 나애가 그렇게 없어지고 나의 존재 가치가 되게 희미해지고 해버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 이게 되게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굳이 따지자면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우선시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이게 나를 잃으면서까지 네가 너를 좋게 해주고 싶고 너를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이 대목이 되게 울컥했어요. 이거를 볼 때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움을 밀어낸 그리움의 자리에 제자리 한 뼘쯤 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또 희망을 찾아보는 이 시에서 이 장률 감독의 이 영화의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또 흠칫 생각할 뻔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공유가 컸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건 결국 조각보라다
저거에 낚이면 안 된다. 조각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 이제 얘기 다 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정보. 네, 거기서 한예리 씨와 한예리 씨의 아버지가 주로 활동했던 집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세 얼간이들, 네. 아니, 세 친구들이 아. 그 술집에서 항상 머물렀던 네, 그 공간이 고향 주막. 네, 고향 주막이 사실은 박정복 감독의 작업실이다. 아, 수색에 있는. 네, 네. 참. 그 집 박정복 통째로요? 감독은 네, 통째로. 그 동네에서 작업할 줄 알았어요. 너가 되게 잘 어울리시죠? 네,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주민인 것 같은 느낌을 풍기더니 진짜 주민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드린 모든 말은 어쩌면 한바탕 꿈일지도 몰라요. 저에 대해 너무 이렇게 나쁜 감정에 갖고 계시지 마시고, 갑자기 막 후환이 두려워지네. 왜냐면 아까 대림동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뒤에 식칼이 쑥 들어오는 느낌이 나면서, 좀 싸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률 감독 팬도 많을 텐데. 네, 너무 또 근데 한예리 이 씨. 영화 너무 안 봐서 좀 아쉬워, 저는 사실. 많이 안 봤어요?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럼 괜찮네. 이 조각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추천, 비추천 갑시다. 네. 네,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할게요. 네, 제 기사 먼저 말합시다. 저는 물론 추천드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연출의 경지는 이런 거다. 어떤 공간이나 톤 앤 매너, 이런 어떤 분위기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없어도 어떤 응축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연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연출의 경지지 않을까. 경지지 않을까? 네. 그걸 보여준 영화. 그걸 보여준 영화. 네, 강추드립니다. 네. 최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긴 한데 다 동감하지만 그게 어떤 그러니까 감독이 연출만 하는 게 감독일까? 약간 뭐 그런 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영화가 좀 더 친절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물론 그렇다고 그게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주는 느낌들은 되게 잘 받았지만 너무 헷갈리는 영화였다. 좀 수수께끼. 그래서 수수께끼인데 답이 답 찾기가 너무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걸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네. 거기서 오는 하지만 그래도 이 되게 개성 있는 배우들. 너무 대림도 의식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근데 되게 개성 있는 배우들이 나왔던 거는 정말 좋았어요. 되게 이게 최근에 봤던 그 김기덕 영화의 류승범 거기서는 메시지는 느껴지는데 메시지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캐릭터들이 다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1차원적이고 그 주인공 류승범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 빼고는 거의 다 그냥 단편적인 캐릭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아까 홍상수 처음에 얘기하면서 장률 감독과 이야기하면서 극과 극인데 극과 극은 또 통해서 둘은 비슷하다고 치면은 네. 반대벽에 있는 게 김기덕 감독이고 네. 김기덕 감독하면 메시지고 네. 이쪽 감독하면은 메시지 없죠. 메시지 없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요. 네. 영화계 정주영 씨요, 김기덕 씨는. 다 밀어붙여요. 밀어붙여 메시지 들어 내 말 들어 이거죠. 근데 메시지 최근에 봤던 그 그물이라는 영화는 메시지랑 맞아. 그다음에 그 류승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 딱 이 둘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엉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조각복은 뭐가 됩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연출이죠. 네, 보이지 않는 연출로 이렇게 하나의 응축된 힘을 보였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없어. 네, 보이지 않는 거죠. 진짜 보이지 않는 메시지. 느낄 수 있는. 네. 느껴지긴 합니다. 냄새 나요. 네. 냄새 나요? 되게 개꿈 같은 느낌이라 그렇지. 네. 그래서 추천 비추천 보말 중에 저는 보말입니다. 아쉽습니다. 조금. 보말. 그러니까 조금 더 메시지가 다가오는 느낌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를 사실 장률 감독이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특별한 장면을 삽입하지 않았나. 보통 계란 깔 때 몇 초 걸려요? 계란을 1분 동안 까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근데 저는 사실 한국영상자료원이 바로 직전 옆이라서 자주 가는데 네. 갈 때마다 그런 분위기 너무 싫었어요. 말도 못하게 하고 뭐 핸드폰 꺼내면 나 잡아갈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가요? 실제로 그래요.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잘 위트화시킨 것 같아요. 아니 뭐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시네필들이 다 있나 봐. 그런 애들 또 시네필이라고 불러줘야 돼. 영화팬이라고 맞아. 싫어해.
내가 꼭 한가람 그 미술관이나 한국 영상 자료원이나 몇몇 곳이 있어요. 그런 몇몇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응축된 분노가 가끔 나올 뻔한 때가 있어요.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연상호? 너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죠. 오늘 나와서 왜 그러니? 아무튼 그 계란을 1분 동안 까는 그 장면을 심지어 우리는 계란을 1분 동안 까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들을 또 우리는 봐야 되잖아. 네. 아, 전 이게 장윤일 감독이 봐라. 나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일종의 부담감이 아니었나 하는 농담을 던집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 추천 비추천 이 영화 드려보자면 저는 이 영화 보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춤을 하기엔 분명히 그 느낌, 인상, 냄새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메시지로 화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로서의 힘을 발휘한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저의 취향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판매할 수 있는 조각보다 근데 저는 그 조각보 안 삽니다. 안 사! 저도 안 가져나. 안 들고 다녀. 저 누가 조각보 들고 다녀 촌스럽게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추천 못 드리고 대신에 비추도 못 드리고 도발을 드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계속 도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만을 느끼고 지원을 하거나 댓글을 달라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가장 구하는 그 출연진 네. 무풀보다는 악플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저의 그 2명 탈락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랑 비슷해요. 근데 나는 나랑 비슷한 출연진을 원하지 않아요. 나랑 비슷하면 내가 걔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지금 손오공처럼 머리 뽑아서 2개로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날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정말 다른 캐릭터가 나와서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하는 말들을 하고 그게 나랑 시너지를 발휘를 하거나 혹은 싸우게 되더라도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 책임지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지원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져오셨던 뭐 여러 가지 방안이나 나는 여기서 우리 방송에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네, 그렇게 돌려보내드렸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저의 도발을 듣고 난 정말 공감 못한다. 방송 끄시지 마시고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다. 저희 이메일 dps1438@gmail.com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 혹은 댓글로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따지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까요? 연상되는 영화들이 혹시 있었나요? 영화들? 네. 네. 어떤 영화들 연상됐어요? 최기사는? 저는 당장 최근에 봤던 최악의 하루가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이 반대의 의미에서 그물. 근데 그물은 사실 저한테는 추천인데 다른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영화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악의 하루는 환예리라는 배우를 한테서 되게 큰 매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영화랑 환예리를 둘러싼 3명의 남자들이라는 이 플롯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서 오는 이 비슷한 구조인데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라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되게 좋아요. 최기사는 어떤 영화 떠오릅니까? 지금 연상 중이에요. 연상호요. 연상을 되게 좋아하네. 연상 중인데.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딱히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김 기자님 말한 것처럼 여러 영화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다 나오는 출연진들도 감독들이고 한예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되게 족적이 좀 인상이 깊은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연상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뭐 송상수의 영화든지 김기대 영화도 다 연상이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모자이크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통일감을 이뤘을 때 딱히 이 영화와 비슷한 영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약간 설화 속 어떤 중국 고전 속 어떤 중국 시 거기 한 구절쯤 나와 있는 어떤 시 구절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연상됐던 어떤 이미지들은 어떤 명확한 영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고전 시, 중국 시 같은 데 있을 만한 어떤 꿈에 관련된 한 구절 정도? 네,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네. 저는
완전히 동일하다 혹은 이 영화가 그거를 많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화들은 뚜렷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연상되는 영화들은 정말 많아요. 앞에 말씀드린 짐자무시의 영화가 특별히 가장 이 영화랑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느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짐자무시도 초반에 흑백 영화로 되게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 많이 찍었어요. 네, 80년대에 찍었던 천국보다 낯선 그리고 커피와 담배 이런 영화의 두 영화를 적절히 조합한 듯한 느낌도 조금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모비시네 영화방에서 다뤘었던 자객서분당이라는 영화의 느낌도 저는 아, 그곳에서 굉장히 비슷하네요. 상당히 네. 많이 났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상당히 그런 인상들을 풍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홍상수 앞에 말씀드렸던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 이 영화에서 남자 셋이 네. 그 한예리와의 그런 애정들을 표현하고 좀 그들의 부족한 결핍적인 면이 드러나면서도 그 애정을 감출 수 없고 찌질한 애정을 표할 때의 모습들이 홍상수 영화에서 보여줬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석 씨랑 신민아 씨 나올 때 이거는 바로 뷰티 인사이드다. 네. 뷰티 인사이드 같은 와 진짜 골 때리는 설정 팍팍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왜 북한에 동생이 있는데 나는 미국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거. 리설주보다 예쁜 그 신민아 씨 네. 그리고 그 신민아 씨를 껴안는 양익준 씨의 용기를 접하는 순간 나도 저런 남자가 돼야겠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누구 여자든 가리지 않고 내가 대신 안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준 영화네요. 그럼. 용기 근데 저는 사실 가슴 한켠에 그런 용기 한 뼘쯤 갖고 다닙니다. 네, 늘 그런 용기가 있는데 아직 신민아 씨만 위험하신데요, 이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실언을 많이 하네. 이 방송 왠지 노잼 같은 느낌이 계속 드니까. 저희 셋이 모였을 때 지난번 했던 게 우리들이었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들은 거의 최근에 그 최승호 감독이었나요? 그 자백이라는 영화 개봉했죠? 그 우리들 영화 자체에 우리 방송의 제목을 지을 수 있다면 자백을 할수 우리들끼리만. 네, 이 도전무마. 우리들 좋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네, 잠깐 1년 넘게 방송을 했으니까. 나는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1년이란 긴 추억을 가졌는데 아쉽네요. 사실 아쉽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방에서 가장 영화를 정확하게 독해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괜찮아, 이거 편집해버릴까요? 제가 빠져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남아있는 또 김기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또 이 박해방을 또 잘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또 춘몽에 나왔던 그 시처럼 그리움은 또 다른 그리움으로 그렇게 또 잊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답사 같은 걸 또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굳이 하자면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에피소드를 꾸준히 못 올리던 시절에도 올려줬던 방송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다 들었어요. 네, 방송을 바빠서 못 듣는 순간이 있어도 내 방송은 사실 안 듣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 방송 중에 제가 들은 게 5%가 안 될 겁니다. 채. 근데 제 기사 방송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게 들었던 방송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가장 영화를 잘 읽어줬던 굳이 이런 거에 대꾸를 하지 않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숭배하고 그렇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대꾸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전 이거를 좀 이제 대꾸할 의욕을 못 느끼고요. 아무튼 되게 고마운 부분이 있고 또 그 같이 했던 패널들 중에서 못 본 친구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그 흑기사라거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고. 기사님도 뭐 거의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네. 처음에 나오다가 아쉽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제기사가 방송 시작한다면서 광고 하나 가져오려 했는데 아직도 방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걸 봤을 때 이 방송이 과연 잘 될까 하는 의문을 또 계속 가슴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과 조금 안쓰러움 그리고 미덥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조만간 제기사가 이 방송을 런칭하게 되면은 그 예고편을 저희 방송에 실어서 좀 몇 달 동안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 맞아요. 합니다.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목은 안 정해져 있죠? 제목은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해지면은 바로 이제 런칭을 시작을 해서
또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제 기사의 그런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해석이라거나 이런 게 저희 방송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광고를 신는다고 해서 옮겨가지 않을 거다.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광고를 꼭 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이 방송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눌러주시라. 눌러주고 띄워줘야 거기에도 이제 신생 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럴 때 쓰라고 이렇게 예고편을 나중에 많은 동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업시켜야 초반에 버프를 받는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저희 맥주 한잔 또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 기사였습니다. 최 기사였습니다. 제 기사였습니다. 네, 무비시네 영화관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